속쓰림, 역류,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충분히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 동영상에서는 속쓰림 증상을 즉각적으로 완화하는 방법과 매일 복용하는 약을 끊는 방법, 그리고 지금부터 속쓰림 증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치료하는 방법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속쓰림, 위산 역류,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매일 고통받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소셜미디어에서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많은 사람이 식도염으로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식도염은 매일 심한 통증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식도암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을 알고 계신다면 이 글을 공유해 주세요. 이제 매일 먹는 약을 끊고 싶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프리바시드, 넥시움, 프릴로색, 펩시드, 잔탁 등을 복용하는 경우 이러한 약은 위산 분비 세포를 차단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중 하나는 접근 양성자 펌프 억제제입니다. 다른 하나는 H2 억제제입니다. 위에는 위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나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첫째, 음식을 소화하는 방법이고 둘째, 나쁜 박테리아로부터 장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위장의 pH는 1에서 3 사이로 매우 낮습니다. 이는 매우 낮은 매우 산성입니다. 이 산은 원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속쓰림 광고를 보고 위산을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위산은 나쁜 거야. 손에 산을 묻히거나 눈에 산이 들어가면 정말 안 좋은 일이죠. 하지만 위에는 아주 강한 산이 좋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음식을 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나쁜 박테리아가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장벽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약을 끊고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모두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심한 위산 역류와 심한 속쓰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동영상에서 소개할 다른 전략을 실행하는 동안 격일로 이러한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3일에 한 번씩 가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속쓰림이 심해지면 이 비디오의 뒷부분에서 설명할 7가지 영구적인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계속하세요. 이러한 솔루션을 구현하기 전까지는 넥시움이나 펩시드를 3일 또는 4일 또는 5일 연속으로 복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중단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나 계속 복용하고 싶지는 않으실 겁니다. 만성적으로 위산을 차단하면 미네랄과 비타민 및 기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산은 이러한 영양소를 흡수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흡수할 수 있도록 분해합니다. 위산이 모두 차단되었다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폐렴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알츠하이머와 같은 치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약물을 수년 동안 매일 복용하면 알츠하이머 치매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필요하지 않다면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일주일 또는 2주 동안 복용하거나 가끔씩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복용하면 완벽하게 안전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매일 복용하는데 익숙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매일 약을 복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쁜 계획입니다.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 주세요. 앞서 말했듯이 위는 항상 매우 강한 산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위 안쪽을 코팅하는 콧물 코팅이 있어 위산으로부터 위장의 실제 고기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위장은 평생 동안 하루 종일 매일 산도가 2인 산성 상태를 유지하는 데 완벽하게 만족합니다. 위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입에서 위장으로 내려가는 음식물 통로인 식도는 위산이 가끔씩 튀는 것을 처리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위산이 항상 닿도록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콧물이 약간 묻어 있지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되면 전형적인 속쓰림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압을 낮추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식도의 pH를 조금 더 높게 유지하여 식도가 매우 낮은 pH나 강한 산을 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을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려는 일입니다. 이제 일시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속쓰림으로 고통받고 있다면 지금 당장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이는 장기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속쓰림을 영구적으로 고칠 수 있는 방법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도움이 될 뿐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사과 사이다 식초는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어머니와 함께 진짜 사과 사이다 식초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닥에 있는 흐린 것입니다. 그냥 한 모금 마시거나 한 잔 마시거나 저처럼 물 한 잔에 2스푼을 희석해서 마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즉시 심장이 더 좋아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껌을 씹어도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껌을 씹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더 나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좋은 일시적인 해결책입니다. 감초추가 있습니다. 감초는 식도를 아주 잘 코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초추나 껌은 베이킹소다 1스푼. 베이킹소다의 pH는 7이므로 실제로 물 한 컵에 넣으면 증상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료를 마시면 식도를 코팅하여 pH를 높이고 기본적으로 식도의 산을 희석시킵니다. 이제 위장의 pH도 높아지므로 다시 매우 낮은 pH를 원하게 됩니다. 우리는 위장에 강한 산을 원합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하루에 3번씩 매일 사용한다면 이는 좋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생강 뿌리를 조금 씹어보세요. 이는 훌륭한 전략입니다. 만성 위산 역류나 속쓰림이 있는 많은 사람은 생강 뿌리 한 조각을 냉장고에 넣어두고 속쓰림이 있을 때 작은 조각을 잘라서 씹어 먹습니다.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매일 만성 속쓰림이 있을 때 진짜 소금이나 가공하지 않은 천일염을 한 꼬집 집어 혀에 대면 속쓰림이 훨씬 나아지곤 했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효과가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속쓰림을 완화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의 속쓰림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쓰림을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7가지 장기적인 해결책 또는 치료법 목록이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속쓰림, 역류성 식도염, 위식도 역류질환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첫 번째는 매우 염증을 유발하지 않는 식단을 섭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유를 마시고 곡물을 많이 먹던 시절에는 항상 속쓰림이 심했습니다. 속쓰림 때문에 매일 무언가를 먹어야 했습니다. 액상 유제품을 마시지 않고 곡물 섭취를 중단했을 때 속쓰림이 90% 나아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값싼 가공식품을 식단에서 빼는 것입니다. 액상 유제품을 식단에서 빼고 싶습니다. 우유는 절대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우유는 아기 젖소를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장한 인간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쌀, 오트밀, 옥수수, 밀 등 모든 곡물을 식단에서 빼고 싶을 것입니다. 이러한 음식은 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장에 염증을 일으켜 속쓰림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이나 케토제닉 식단과 같이 염증을 일으키지 않는 좋은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끔찍한 속쓰림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육류만 먹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다음으로 체중을 감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식도의 산성도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 중 하나는 복압을 낮추는 것입니다. 위를 위아래로 흔들면 위산 역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복강 내 압력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배가 나온 상태에서는 복부 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위산이 식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져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중 감량을 원합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케토제닉 식단, 육류만 먹는 식단 등을 통해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체중 감량과 염증 감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지금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매일 속쓰림을 겪고 있다면 밤에 침대에 편히 누워있기 2시간 전에 음식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식도와 위 사이에는 괄약근이라는 작은 근육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하부식도 괄약근입니다. 이 근육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능 장애가 있으면 부분적으로 열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 있는 것처럼 똑바로 서 있을 때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침대에 똑바로 누우면 위산이 괄약근의 기능 장애를 통해 새어나와 식도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밤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속쓰림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밤에는 많은 손상과 염증이 발생하는 시간대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 최소 2시간 전에는 모든 음식과 액체를 입으로 섭취하는 것을 중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속쓰림이 너무 심해서 안락의자에서 30도 각도로 잠을 자야 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침대에서 편히 잠을 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취침 2시간 전에 음식물 섭취를 중단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가 실제로 제 침실에서 해본 트릭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매우 저렴하고 매우 쉽습니다. 높이 또는 두께가 5에서 10cm 정도 되는 벽돌 2개 또는 나무 조각 2개를 준비해 침대의 각 헤드포스트 아래에 하나씩 놓습니다. 침대 머리 전체를 조금만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수면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위산과 식도에 사는 액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액체는 중력의 법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머리를 침대 쪽으로 올리면 위산이 위장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이 되죠? 그래서 몇 년 동안 침대 머리 부분을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아내는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아내는 제가 아내에게 묻지도 않고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고 약간 화를 냈어요. 베개를 더 많이 베고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베개는 실제로 몸을 앞으로 구부려 복부 내 압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일부 침대는 실제로 발이 있는 침대 끝이 직각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는 또한 복강 내 압력을 약간 높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침대 전체 프레임을 5에서 10cm 정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산이 원래 있어야 할 곳에 내려갈 것입니다. 아주 저렴하고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이 한 가지 방법만으로 양성자 펌프 억제제나 H2 차단제 복용을 중단할 수 있었던 친구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따라서 침대 머리를 높이는 것만으로도 수백 달러를 절약하고 골다공증, 폐렴, 알츠하이머 치매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흡연자 여러분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시겠지만 흡연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흡연은 위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자극을 줍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 괄약근을 이완시켜 위산이 식도로 튀거나 밤에 누워있을 때 위산이 식도로 새어나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담배를 끊어야 해요. 어서 그만둬야 해. 괄약근을 이완시키는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음식물을 삼킬 때 관상기관을 통해 음식과 액체를 이동시키는 불수의적인 파동과 같은 근육 수축과 이완이 식도를 열게 합니다. 이는 정상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식도가 다시 닫혀야 합니다. 3가지 물질이 이완되어 열리지 않아야 할 때 계속 열리게 합니다. 니코틴, 금연, 카페인, 네, 맞습니다. 따라서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는 것이 문제의 일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입니다. 과음은 확실히 속쓰림과 역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어도 지금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는 니코틴을 확실히 끊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속쓰림을 영구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다른 전략을 사용할 때까지 카페인과 알코올을 일시적으로 중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가끔 술을 마시거나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담배를 끊을 수 있지만
반드시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어서요, 어서요. 좋아요. 7번째는 양질의 프로바이오틱스를 섭취하는 것입니다. 평판이 좋은 건강식품 가게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보충제와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를 취급하는 것으로 명성이 자자한 좋은 가게에 가고 싶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좋은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있기 때문에 쿨러에 보관하는 것이 맞죠? 따라서 박테리아가 모두 죽지 않도록 쿨러에 보관해야 할 것입니다. 6개월 동안 진열대에 놓여있던 백악질 정제를 구입했다면 그 안에 어떻게 살아있는 박테리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따라서 믿을 수 있는 좋은 출처에서 프로바이오틱스를 구입하세요. 이제 보너스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복강 내 압력 증가에 대해 이야기한 것을 기억하시나요? 복부에 거들처럼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는 허리가 작아 보이려고 벨트를 너무 꽉 조이는 경우 복부 내 압력이 증가하여 속쓰림 역류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부 주변에 헐렁한 옷을 입으세요. 복부를 더 작게 보이게 하려면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케토 다이어트, 육류만 먹는 식단 등 첫 번째 팁을 다시 참고하세요. 그리고 허리를 더 작아 보이게 하는 방법은 체중을 줄이는 것입니다. 여성분들, 뱃살이 조금 있다면 거드를 착용하지 마세요. 속쓰림 증상이 있다면 1단계로 돌아가서 저탄수화물 고지방 식단, 케토 다이어트, 육류만 먹거나 육식 위주의 식단을 섭취하세요. 그러면 여분의 체중을 감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들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속쓰림을 해결하기 위한 7가지 유용한 팁을 소개합니다. 이 동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해보세요.